스카이어 스루프타임즈 2023년 10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 말씀 멘트를 안 하면은 잘 안 눌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눌러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창용 가계부채 안 잡히면 금리 인상 고려. 이인하 기자 조선비즈에서 2023년 10월 29일 새벽에 뉴스를 게재했네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동결로 가계부채 증가했다. 전문가들 실제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고 부동산 규제 정책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 기준금리 6회 동결 이후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을 두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가 쏟아지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같이 답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3일 날 그 국회 재정위원회가 열렸으니까 거의 유사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 6일이나 지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재발행되는 데는 그 조선비지에 어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한국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이청재의 말을 종합해 보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 통화정책이 가계부채 조정 수단이 되면 이렇게 더 많다는 게 이청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간 이청재는 한국은행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고 일관되게 밝혔다. 물가 안정에 있어 금융 안정을 고려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앞으로 갚아야 하는 원리금보다 집값 상승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우리 국민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타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옛날 얘기를 지금 옛날 그 신화에 성공 신화에 매몰돼 가지고 이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읽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물론 가계부채가 늘어난 배경에는 금리 그 인상을 억제한 것도 있지만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좀 많이 열어준 역량이 컸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그 지원한다는 이유로 했는데 핑계로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50년이면 예를 들어서 30살에 대출을 받았다면 80살에 갚아야 된다니까 이게 뭐 수명이 늘었다고 해서 그때까지 돈을 받을 수 있고 80살까지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50년 만기 주택이라는 게 과연 누가 이걸 하겠느냐. 그런 것 있지만 이런 것도 있고 특례 보금 자리론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 이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계가 그래서 부채가 늘어난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어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건 아니며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시 강조했다는 얘기는 엇박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미세한 조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과정에 있다고 비유했다. 우리나라가 연착륙을 하는 것은 좋겠죠. 급격한 부동산 붕괴가 일어나면은 경제 자체가 파탄이 날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융 불안정에 대해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레버리지를 이용한 부동산 PF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돼서 실제 지난 2022년 춘천 레고랜드발 채무 불이행
사태 당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었었고 금융당국은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각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했었다. 뭐 이런 분야는 뭐 여러 가지 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게 금융의 어떤 그 기법 내지는 정책 이런 것들인데 이 분야는 뭐 저는 일천해 가지고 뭔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수준이고요.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는 것은 당연하겠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기엔 저성장, 금융 불안정 우려가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죠. 국제유가가 그 올랐댔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유가는 하락하고 있다는 거,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유가는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뭐, 여기 밑에도 뭐, 어떤 간접적인 표현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여기 있는 대로 전문가들 역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통화금리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규제 정책이 먼저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이 뭐 하는 전문가들인지 난 모르겠는데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면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얘기인지 또는 부동산 규제라는 게 뭐 신축이나 무슨 재건축을 뭐 막겠다는 건지 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 전문가들한테. 그렇다면 미국 FRB가 금리 하나만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한 것은 당신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 저도 그 모르긴 몰라도 왜 그러면은 미국은 왜 금리 하나만 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그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걸 왜 나눠서 그 생각하느냐? 저는 그게 이제 조금 의문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청제가 환자가 적절한 약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하고의 의사 그 조율 과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소신 있고 줏대 있는 한국은행장이라면은 정치에 흔들리지 말고 약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인젝션, 주사요법이라고 즉효약이 드는 그런 거 전문 의사라면은 이 환자에게는 어떤 약이 직방이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런 거가 한국은행장이 좀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그 이창용 총재의 물론 그 뭐 어렵긴 하겠죠. 일본 은행장도 뭐 새로가 경제학자가 은행장이 됐는데 전 은행장이 했던 거 계속 기조를 따라가고 금리 잘 안 올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채 금리는 어느 정도 또 올랐다. 이런 얘기 그걸 뭐 허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일본도 저는 금리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뭐 다른 뉴스에서 당정 협의회에서 코로나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 57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다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뉴스는 그 총선을 염두에 두고 나오는 얘기 아닌가? 이게 또 그러니까 정치하고 또 이게 맞물려 들어가 가지고 경제 원칙을 안 지키는 그런 것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그 앞서서 그 저기 그 중앙일보에 그 이 뭐 미국이 그 잘 나가면 우리는 옛날에 같이 나갔는데 그건 옛날 얘기다. 그 얘기를 그 병행해서 그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뭐 큰 집을 샀느냐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서울 소형 아파트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 42.8% 역대 최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제목하고 그 내용하고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맞았더라고요. 1인 1인이나 2인 기구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의 서울 중저가 소형 아파트
제가 이해한 거는 미분양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가 사라진다. 음, 올해 1월에서 9월 서울 15억 초과 소형 아파트 거래량 630건 역대 최다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관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는 어, 소형 아파트 거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미분양이 아니고 분양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 같은데, 돈을 빌려가지고 소형 아파트는 나중에 돈이 안 되니까 대형 아파트 쪽으로 젊은 사람들도 사겠다는 것으로 좀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세운 상가 재개발 쪽을 이 뉴스에 냈는지 모르겠는데, 경제 만렙이라고 어, 이 세운 상가가 센트럴파크 같이처럼 한다? 뭐 자관 이 양쪽에 있는 그 세운 상가 종로에서 바라본 것 같은데요. 양쪽에 이렇게 그 공원 비슷하게 넓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저쪽 충무로 갈 때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여기에 그 저기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골목에 그 식당 그 저기 그들이 많거든요. 그 싸고 좋은데 이런 데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세운상가군 공원화, 상풍상가에서 PJ가 풍전호텔, 층계상가군 철거 후에 뭐 이렇게 한다? 거기에도 그 저기 세운상가 위에도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분양을 공짜로 해주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임대주택 또 10% 정도 좀 넣는다 뭐 이런 거가 좀 있네요. 제가 이 경제 만렙이라고 네이버에서 하는 건 모양인데,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내용이 좀 헷갈리는데, 저건 소형 아파트들 안 산다. 나중에 가격도 안 오를 테니까. 저 같으면은 1인이나 2인 가구라면은 소형 아파트 그냥 살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한국 이들의 회야 한 재정정책에 찬사 보낸 IMF,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신현보 환경다통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요. 어, 이게 그 제대로 된 건가? 2월 29일? 이게 왜 지금에 떴지? 왜 그런 걸 나타내나 모르겠네요. 옛날 거를. 어, 이거 제가 친 게 아닌데 그냥 복사에다가 갖다 한 건데, 날짜를 좀 못 봤었습니다. 그럼 좀 오래된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그 잘하고 있다고 해놓으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결국 IMF는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하는 1인 GDP 대비 108%는 제가 삽입한 거고요. 한국의 총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게 심각한 얘기죠. 경제협력기구 상위 그룹 중 꽤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꽤 높은 수준이면 1 내지 2위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스위스가 제일 높다 그러고 2위가 한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수립을 언급하면서 가계 자산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연장될 때 수입이나 다른 예기치 않은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거론했다. 음,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된다. 연장할 때 이런 얘기로 이해는 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구체적인 전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측에 좀 유사한 게 있는데, 그거는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태 국장이 크리슈나라는 사람이 뭐인데, 기술 분야 수출의 침체는 단기적인 성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경제는 기술 사이클이 고비를 넘기면서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 뭐 금융하는 사람들이 뭐 기술 분야 뭐 수출까지 언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 분야 그 제조물인지 생산품인지 아니면은 뭐 무용의 그 어떤 기술 수준인지 그런 것도 좀 애매하고요. 요게 이제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뭐 한국의 그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의도 행동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라고 그냥 저는 이거는 립 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한국 전체의 국가 채무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이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를 또 받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한다. 이게 이제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 펀드 이것이 뭐 상환 청구권 부채권이라고 하는데 어, 상환을 먼저 하겠다. 그런 모양이죠. 그 부채 빌려가는 사람이 아니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 뭐 이런 다양한 조달 수단을 제고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 이런 부분 제가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뉴스를 편집하는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그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런 게 이 금융 분야를 모르는 일반인으로서 계속 관심을 갖고자 하는 거죠. 네타야후 가자 지상작전 전쟁 두 번째 단계 결국 지상전을 한다. 바이든은 하지 말라 했는데 결국은 한다. 하마스 군사자금 90% 이란이 지원. 강혜영 기자 위키리크스에서 했는데 많은 국내 언론 매체도 오늘 그 상당히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제 눈에 일찍 띈 것 같아요. 06시에 이거를 위크리키스 강혜영 기자는 떴으니까 가장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베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시작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단계 목표는 분명하다. 하마스의 통치와 군사력을 파괴하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상 군사 작전이 인질 구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인질을 방패막이로 해서 또 어떻게 잘못될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스라엘은 인질들을 아주 국적으로 구조하는 그런 거를 유명한 에, 타격군을 가지고 있죠. 또 작전 중에도 인질 석방을 위한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 그는 인질 구축과 하마스 와해가 절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모순되는 얘기를 모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가자지구 북쪽을 완전히 이번에 먹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란의 지원 없이는 하마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으로 이란이 지난 7일 공격에 개입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이란이 그 참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화책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번 그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이란이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이란 당신들 가만히 있으세요라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제 정치학 박사가 뭐 운영하는 그런 이 목록 메이슨이라는 네이버 TV 프로그램인데 일반인이 그냥 하는 거죠. 어, 유튜브처럼 주변 상황이라고 해서 크림반도 침공 사건과 IS 무장 세력이 그때 동시에 발생했었다.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이 IS가 동시에 이제 시리아 북부 쪽인가 어디에 생기면서 유전을 점령하면서 그때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암시장에 IS가 이 한
석유가 뭐 90달러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3분의 1로 덤핑해가지고 유럽에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군자금을 이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우연의 일치는 없다. 분명히 원인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연관이 된다. 러시아는 현재 참호전으로 변경을 했다. 더 이상 진격전을 안 하고 진지전이라고 하죠. 무기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용병도 했지만은 용병이 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또 비행기 사고로 또 날아가다 죽었죠. 음, 러시아 힘을 소진시키는 방법은 전쟁 끌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슬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대주면서 방어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전쟁을 끌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아주 힘들겠지만은 러시아의 힘빼기 작전인 거로 해석이 됩니다. 우크라 미 제공 에이테크스 러 상대 첫 사용했다. 에이테크스에 대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그 러시아를 크게 도와줄 수도 없는 게 부동산에 올인한 대가를 또 치르고 있는 중이라서 립서비스상으로 뭐 우리는 뭐 아주 우호적인 관계다 뭐 이런 선으로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타야후는 2023년 10월 17일에 푸틴의 하마스 선멸전까지는 가자 작전 중단 안 하겠다. 이렇게 통화를 했답니다. 이 사진 자체는 2020년 3년 전 1월에 크렘린에서 네타야후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뭐 얘기했던 장면인데 뭔 얘기들이 그때 오가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자관 이 네타야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러시아 푸틴도 만난 적이 있군요.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음, 전쟁은 지속하되 유가는 상승하면 안 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 생산량은 증산하고 베네수엘라 유전 미국이 설비 지원해서 베네수엘라 이민 난민들이 뭐 미국에 지금 들어오고 난리죠. 그런데 지금 옛날에 전원계 돼가지고 기술자들도 안 키우고 계속 그 빼먹기만 하고 그냥 부정부패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정권으로 해서 돈 퍼주다가 망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적국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미국이 이 설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잘 생산이 되면은 국제유가 떨어지면은 손해 보는 거는 푸틴뿐인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확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 지역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예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자지구 쪽 경계선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쭉 선을 그어나가면은 천연가스 유전이 걸립니다. 이거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에, 저는 그 근본적으로 그 북부 지역을 이렇게까지 그 초토화시키는 거는 에, 다시는 그 팔레스타인인이 북부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려는 의도 아닌가 해서 가자지구 남쪽으로 그냥 거기에서 그냥 니들 그냥 거기서 어떻게 살아봐 하고서 가자 북부 지구까지 먹으려는 의도가 맞는 것 같아요. 사우디, 이스라엘, 미국 외교 동맹은 또 강화될 것이다. 이 자체가 이란을 견제하는 거고 또 빈살만 이스라엘과 가까운 네옴시티에 강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안전하게 믿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그 거래 성사를 하고 왔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양수 겹장으로 아주 그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그 중동의 분쟁은 결국은 순위파하고 시아파들입니다. 이 순위파의 그 원리주의를 하는 게 사우디고 시아파가 이란이라고 되어 있죠.
하마스 순위파가 민간인을 죽인 책임을에 대해서는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가 하마스에게 뭔가 나중에 겉으로는 당신들을 지원한다고 얘기하더라도 어떠한 경제적인 것도 지원하지 않을 거고, 반대로 이란이 자기네들이 시아파인데 순위파인 하마스를 지원하는데도 어떤 명분이 크게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시아파인 이란이 하마스 지원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란 내 데모 발생 가능성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히잡 시위 다시 불붙나 혼수 상태 10대 소녀 결국 뇌사, 2023년 10월 22일 뉴스가 나왔었고, 도덕경찰 히잡 미착용 폭력 단속 의혹, 1년 전에 아미니 의문사와 닮은 꼴이다. 법원 아미니 사망 보도 여기자 2명에게 중형 선고를 했는데 그게 미국 협력 등의 혐의다. 미국 스파이 짓을 했다.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란에서 그렇게 또 여기자들을 이 감옥에 보내는 일도 있었고, 뭐 이런 일로 해가지고 이란 내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1년 동안인데 1년 동안인데 쭉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내려가고 있다가 좀 최근에 다시 올랐는데 다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 두바이유는 그렇게 돼 있고, 미국 텍사스 이 석유도 거의 이런 그래프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네이버에서 발췌를 한 거고요. 트르키의 에르도안이 이제 또 여기에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시리아 쿠르드족 침범 및 아르메니아 일부 공격 가능성이 있다. 터키와 아르제바이잔 범트루크 연결해서 카스피해 유전 연결 욕심이 터키한테는 있다. 이게 이제 아르제바이잔이 이슬람이고 그다음에 터키도 이슬람인데, 뭐 성격이 나는 좀 이슬람이긴 합니다만 아르메니아가 이 중간에 있는데, 또 아르메니아 서쪽엔 또 아제르바이잔 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또 기독교고 러시아 정교회 같아요. 어,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또 이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돼서 아르메니아를 좀 위로 밀어내고, 여기 아르제바이잔, 여기 돼 있고 중간에 맥혀 있거든요. 여기를 침공을 해가지고 아르제바이잔과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카스피해 유전에 있는 거를 배관으로 송유관 연결해서 장사 좀 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란의 수도가 이란이 그렇게 넓은데도 이 카스피에 가까운 쪽에 테헤란이 있죠. 여기에 근데 쿠르드족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사람들도 테헤란에 상당히 많이 거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카스피의 주변으로 해서 청색 아니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좀 살기 괜찮은 데고, 나머지는 아마 사막 지역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란도 이 아르제바이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섣불리 크게 나서진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국제 분쟁은 모두 중국의 일대일로를 막고 있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만저우리에서 카자흐스탄을 경유해서 러시아로 갔다가 우크라이나로 갔다가 유럽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 루트가 있는데 유라시아 노선이죠. 이게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막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르무치에서 출발하는 거에서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을 경유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석유 지역이 나는 데고, 뭐 중국한테 유리하게 이제 가는 거죠.
터키까지 해서 나중에 독일 베를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다 지금 이 중간에서 다 이게 끊어지고 있죠. 공급 사실이 지금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다 일대일로로 그리스까지 가는 거로 해가지고 스웨즈나 통과하고 하는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여기도 이제 여의치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런 분쟁 속에서 중국의 일도일로는 망해간다. 이런 얘기인데 일대일로 10주년 뭐 기념 뭐 해가지고 또 그때 푸틴도 참석을 하고 그 성과를 상당히 시진핑이 과시했다 그러는데 아마 빛바랜 살구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뭐 개살구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랬나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한번 중국이 되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 죽이기는 이제 완전히 무릎 꿇을 때까지 죽이기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하는 표현이 또 좀 부드럽겠죠. 예측, 예견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점쟁이가 되니까 음, 어떠한 전문가보다도 상당하게 예리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적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사실 뭐 드라마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종교적인 측면의 문제들, 사람의 심리, 믿음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뭔가를 확신한다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확신하는 게 맹신한다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다. 믿음이 강력해지는 것은 이것도 맹신이죠. 무지에 가까워진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종교적 잣대로 비난할 만큼 보수적인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 시스템마저 부정하면서 세금 반대 운동도 벌이는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이 또 있다. 이게 이제 몰몬교에서 나온 실화 영화 같기도 한데요. 종교를 목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 몰몬교의 역사에도 존재했습니까? 라고 몰몬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형사가 질문을 했더니 형사도 몰몬교 신자긴 합니다만은 선지자님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리라고 믿으세요. 라고 비협조적인 거로 답변하는 에, 그 요게 이제 에, 무슨 엉뚱한 답변한다 그런 뜻이겠죠. 미국 몰몬교 지역에서의 살인 사건을 다룬 드라마인데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종교가 서로 옳다고 믿는다면 해결책은 살인을 정당화하는 전쟁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민간인들로서는 이제 살인 사건이 나지만은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몰몬교에 대해서 비판한 그런 여성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 온라인 리거창 에도 시진핑 경제정책 검색어가 이것을 묻어버렸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이가영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요것이 이제 마지막 이 전인대 후에 이제 물러나게 돼 있는 건데 그때 이제 그 표정을 보더라도 알았어 자네는 여기까지만 해라고 끝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심장마비로 이 68세에 요즘 68세에 죽으면은 요절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애도의 그 화환이 이렇게 많이 쌓이니까 이게 또 이제 또 견제가 돼야 되는 중국의 통제사의 일면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의 적들에게 경고, 미국인의 피 한 방울 흘리면 요게 이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갤런을 흘릴 것입니다. 이해는 이가 아니고 이보다도 아예 잇몸을 드러내겠다. 까불지 말아라. 이런 얘기 같아요. 옛날 트럼프식이죠. 그래서 뭐 하마스의 갈등에서 길게 말했다 그러는데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인질석방과 인도적 구호물자 전달과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을 거듭 호소한다 말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래 말은 알았어. 그러나 그냥 뭐 평화 운운하는 거 그거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다 대응했던 것 같아요. 붕괴 직전의 의료 현장 7월 넘는 병원이 적자 이후 의사가 경정했다. 더 골드 온라인인데 도쿄 니시 도쿠슈 카이병원의 소아과 의료센터 아키야 수스무 의사가 이제 기고한 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적자 실태가 2018년도에 64%였고 2021년도에 72.5%였다. 올랐다가 크게 올랐다가 아니 약간 내렸다가 크게 올랐다가 다시 약간 내려갔지만은 적자가 72.5%나 된다. 그래서 병원이 버티고 있는 것은 보조금 덕분이다. 여기 그 이 영업이익까지는 다 적자예요. 이렇게 적자인데 그 정부 보조금 때문에 그 2021년 이후는 흑자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의료의 그 수익이 정부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꽤 많이 지급이 돼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지 실제는 그 적자다. 그래서 일본 병원을 파탄 직전에 몰아나온 것이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러난 보험의 진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 병원의 부실 등의 의료에 대한 지방 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 공공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부담금 등은 총수익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가정계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병원 결산 시점에서의 흑자와 적자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보험 진료에 한계가 있다. 즉 보험 진료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이 상환을 보이고 버린 것입니다. 뭔 뜻인지 잘 모르겠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점점 보험 진료 인하를 하고자 움직이고 있으니 결국은 더 적자 상태가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온 것처럼 지금의 일본의 의료는 곰곰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실하게 이야기를 듣고 좋은 병원 정도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잘 했는데 결국은 좋은 병원 수익을 못 올리고 있다. 그런 삐뚤어진 상황에 빠지고 있다. 누구나 선의만 먹고는 갈 수가 없지만 누구도 좋아서 파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일본 그 지자체 그 병원들 공공병원 말고 개인 병원들이 엄청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펜타닐 캡슐 4개면 돼요. 멕시코 당국이 지난 11일 밝힌 펜타닐의 별명은 차이나 화이트 중국 소녀다. 박영수 기자가 아, 편집자라고 되어 있는데 4월 12일자를 최근 검색에 상위에 띄웠습니다. 이 4월 달에 그 얘기 나오면 영화 헤어질 결심의 주인공 성설에는 중국에서 불치병의 고통을 호소하는 어머니를 원하던 방식으로 보내드렸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후 설에는 어머니의 유골함 펜타닐 4개를 챙겨 한국으로 돌아왔다. 여기에서 이 중국이 펜타닐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음,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썼겠죠. 강력한 진통효과, 높은 치사율, 밀반이 그리고 중국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함축돼 있다 이거죠. 그 펜타닐 유기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제 쭉 그 10년새 미국 사회의 변화들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중국이 신아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냐. 옛날 그 아편 전쟁은 청나라 서양 놈들이 그 아편을 팔아가지고 중국인들을 다 그냥 아편 중복자로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제 서양 애들을 아편 중독자로 만들겠다.
아, 이런 거를 이제 비유한 것 같아요. 전 세계 4분의 1 주길 분량의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그 차단을 하긴 한 모양입니다. 잡긴 잡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약 중독과 거래 등에 대한 탐사보도 전문 저널리스트인 샘 키노네스라는 사람의 말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펜타닐 중독은 사망뿐 아니라 정신질환, 노숙이 원인도 되고 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 펜타닐이 퍼지면서 7분의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펜타닐의 유통 경로를 표시를 했고 멕시코에서 그 이 중국 소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멕시코도 그 펜타닐은 중국이 원조다. 이런 거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미국은 무슨 근거로 중국을 펜타닐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할까? 첫 번째가 먼저 중국은 펜타닐 원료의 세계 최대 생산처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는 펜타닐 원료의 불법 유출의 의도적으로 방기해 미국 내 펜타닐 유통량을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국은 마약 단속을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이고요. 중국이 그이 마약 퇴치 운동에 국제사회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너나 잘하세요. 요거 그 친절한 금자씨의 그 이영애 씨가 한 말인데 목사한테 너나 잘하세요. 이거 너무 좀 잘못 써먹는 거 아니에요? 중국 애들이 친절한 금자씨의 말을 그렇게 함부로 인용하면은 안 되실 텐데. 펜타닐 징검다리 멕시코. 한국 펜타닐 처방량 3년 새 1.6배 늘었다. 한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압수 현황. 2021년도에 갑자기 뛰어버리네요. 참 요즘 뭐 이성균인가 그 마약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예, 마약 청정국 아니다. 그게 뭐 누가 했냐 그게 아니고 마약 루트를 어, 찾아야죠. 어떤 놈이 들여오는지 그거 할 때까지는 참 밝히지 않는 게 이제 수세의 원칙인데 갑자기 이게 또 이성균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싹 들어갈 텐데 이성균은 그러면 희생양이 들고 많은 건가? 왜 중간에 터졌지? 그거 끝까지 있어서 그 저기 국내에서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대는데 에, 이거는 뭐 그 사용자를 잡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끊기는 거죠. 그 원인 차단을 하려 그러면 공급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찾아내다 보면은 아마 그 중국 조폭들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조폭들 어, 그 전라도 깡패들이라는 설이 많고 또 북한산 마약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친북 그 종북 세력들 하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첩보 작전 이상으로 자관 이 마약 사범도 그 이 반공적인 음, 그런 그 이 국가 정보 차원, 정보원 차원에서 이 다뤄져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주의 그 이 서양인 같진 않은데 맨발에다가 그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좀비처럼 있는 장면, 길거리 애들 이렇게 그 있는 장면인데 어떻게 이렇게 중독이 돼 가지고 그래서 한국 중독정신의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장옥진 의사가 마약사 보면 작은 틈새만 보여도 줄줄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29일 일요일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